말까지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저도 연말에 잡혀있던 몇 개 안 되는 송년 모임 모두 취소했습니다. 표차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요즘 집과 방송사만 시계추처럼 오가는 표창원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춰지면서 아주 잠깐 누렸던 예전과 비슷한 삶,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3, 4, 5 모임도 하던 일상은 당분간은 또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어느새 코로나19 전문 기자가 되어버린 분이죠. MBC 성장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고요. 오늘 오후 여야의 원내대표가 공수처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습니다. 잠시 후 국회 하이킥에서 짧고 굵은 20분 토론으로 공수처를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항상 소중히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입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당연히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부터죠. 수도권과 강원 지역 두 단계로 2단계로 거리두기가 이제 상향 조정되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더해서 서울시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2단계 상향 조정은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아무래도 인구 밀도도 높고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염의 속도나 또 규모에 있어서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를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연말까지 시행이 됩니다. 먼저 10인 이상 집회는 전면 금지되고요.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고발 조치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당장 민주노총이 지금 모레 전국적인 총파업 집회 예고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경찰은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조처한다.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건 정부와 재벌의 노조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파업 집회가 과연 어떻게 치러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서울시 대중교통도 운행 횟수 줄이기로 했는데요. 시내버스는 내일부터, 지하철은 금요일 27일부터 감축에 들어갑니다. 2단계가 실시되면 내일부터는 밤 9시 이후에 음식점 영업이 포장 배달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맞춰서 밤 10시 이후로 운행들을 20% 정도 감축을 하게 됩니다. 예. 확산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지하철 막차 시간을 밤 11시로 현재 지금 12시 정도 평균 되는데요. 네. 1시간 앞당기는 것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네. 목욕탕을 콕 집었던데요. 예,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 사우나발 집단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서초구, 관악구, 강남구 그리고 강서구에서 연이어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욕 시설에서 음식 먹는 거 금지되고요. 라커룸 여기도 한 칸 이상씩 띄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우나 안에 있는 한증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목욕 끝나고 나서 드라이하고 로션 바르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파우더룸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구획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 타르실. 그렇죠. 예, 예. 예,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말고는 샤워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다른 곳들도 좀 보면은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그래도 모이겠다면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을 뒀습니다. 네. 2단계가 시작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밤 9시 넘으면 포장과 배달밖에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주문 대기할 때도 2m 간격 유지해야 되고요. 음식 섭취하는 도중에 가급적 대화하지 말라 이런 권고도 포함 사항입니다. 이 밖에도 세부적인 내용들 더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너무 복잡하다 헷갈린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평소에는 그냥 실내외에서 모두 다 마스크 철저하게 꼭 쓰시고 사람 많은 곳에는 안 가는 거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 이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내가 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조치에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그리고 학교, 학원 이런 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수능 대책도 따로 서울시에서 마련했고요. 맞습니다. 예.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능. 네. 이 부분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서울시가 수능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사흘 뒤부터죠. 집중 방역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수험생의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의 중점 관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 전체 입시학원 그리고 교습소 등 서울시 내 1,800곳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리고 노래 연습장, PC방, 영화관 등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중등 임용고시 때는 확진자 응시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수능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아. 서울의료원과 남산 유스호스텔 두 군데 장소에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 10곳을 만들어서 의료 인력도 여기다가 배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들 위해서도 22곳의 별도 고사장을 운영하고요. 자차로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 이송을 위해서 119 구급차 그리고 방역택시 등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 아래로 내려왔더라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271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59명이 줄었어요. 엿새 만에 200명대로 내려온 건데 하지만 어제가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검사 수가 평소보다는 한 10,000건 정도 적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하니까 이제 좀 잡히는가 하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네.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 모두 81명으로 또 늘었고요. 서초구 아파트 내 사우나 아까 잠깐 언급됐었죠. 여기 예. 관련 확진자도 총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 오늘 브리핑에 나왔는데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특정 장소가 아니고 예. 지인, 가족 모임,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라고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백신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우리 경계심도 좀 느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그럼, 아직까지 네. 백신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참 멀었죠. 네, 그 네.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내년 4월, 5월 지나야 가능할 네.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볼까요? 초대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네. 야당 국민의힘은 추천위원회 다시 소집하자 평행선을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오후 3시 반부터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예. 1시간 10분 정도 회동이 진행됐습니다. 원래 입장은 뭐였냐면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차례 만났는데 결론을 못 내가지고 네. 변협 회장도 그랬었고요. 네. 이제 해산을 해야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이 더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른 위원들은 앞으로 이런 상태라면 더 회의를 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논의해 보자. 다시 재소집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회의동 끊을 결과가 나왔는데 박병석 의장이 회동에서 야당 요구대로 후보 추천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소집해서 후보 추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예. 중요한 건 민주당 입장이겠죠. 그러면 그렇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다. 다만 오는 25일 법사위 소집은 그대로 진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추천위가 다시 재소집되더라도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공전을 하게 되면 아하. 개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는 생겼습니다만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국회 하이킥 시간에 조금 더 해보겠고요. 네. 얼마 전에 보도된 적이 있는 사건인데요. 네. 어떤 사람이 잘 키우겠다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에 네. 바로 도살장에 넘겨서 참 참혹하게 도살을 해버려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잖아요. 네. 오늘 1심 형량 판결이 나왔네요.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70대 남성 A씨인데요. 지난 5월에 진돗개 어미와 새끼, 모녀죠. 네. 2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원래 3년 넘게 진돗개들을 데리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이 건강이 나빠져서 대신 좀 맡아서 반려견으로 키워줄 분들 수소문을 했는데 지인이 이 A씨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A씨가 이 원래 주인에게 개가 아주 멋있다. 내가 이제부터 이쁘게 키워주겠다.
먹던 사료 있으면 그것도 좀 달라. 네. 뭐 이러니까 그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의심 없이 잘 돌봐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키우겠으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당부까지 하면서 입양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원주인이 다음날 A 씨한테 잘 도착했다라고 사진을 2장인가를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입양 보낸 진돗개들 사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네. 친구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A 씨가 입양한 지 1시간 만에 도살업자를 시켜서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던 걸로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저희 취재진이 이 A 씨를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A 씨가 뭐라고 했냐면 갖다 놓고 보니까 못 키우겠더라. 그래서 10만 원에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미안하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안한 감이 있지 왜 없어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랑스러우면 왜 남을 주냐 하면서 뻔뻔스럽게 원주인 탓을 아하. 했습니다. 그런데 예.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 도살 자체가 계획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 개들을 입양하기 하루 전에 이미 A씨가 자기 친구에게 10만 원을 받고 개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도살을 해서 보신용으로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잘 키우려고 했는데 못 키울 것 같아서 도살을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원래 그럴 생각이었다는 거죠. 결국 네. A씨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죄로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이 됐고 도살업자와 아까 그 친구 예. 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인천지법 송재윤 판사였는데요. 원주인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또 사기 전력도 있는 이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셨군요. 없던 이 죄도 만들고 이 형량도 징역 2년 이하로 높였는데 원래는 벌금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벌금 네. 수준이었죠. 그런데 법정 구속은 다행이지만 6개월은 너무 짧네요.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되고 너무 화가 나네요. 점점 반려인구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좀 더 사회적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판결이라든지 또 뭐 사람들 인식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기대해 주세요. 여의도 최고의 골든마우스들이 상암동에 모였다. 국회 하이킥! 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의원님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씩 봅니다. 여기 보세요. 뭐 비슷합니다. 저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 시리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 NC는 창원을 기반으로 해서 울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원래 울산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창원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하시군요. 서른 의원님은 물론 서울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두산과 가까운 수도권이신데. 네, 어떠세요? 제가 고향이 이제 창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NC를 일반적으로 응원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없어 보지를 못합니다. 아, 시간이 없으셔서요. 왜냐면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 두 분 의원님 나오신다니까 이게 TV는 아마 지금 한국 시리즈 틀어 놓으시고 라디오는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중간에 저희가 문자로 중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전 지금 벌어지고 있죠. 두산 대 NC에 아주 피말리는 2대2 상태죠. 지금 두 게임씩 나눠 가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게. 시간 많이 걸리죠. 예. 한번 보시면 예. 네, 3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회 하이킥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라운드 1. 검증 결과는 사필 규정입니다.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단을 꾸려서 이 결론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 모순투성입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입니다. P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세 분 음성 순서대로 들으셨습니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건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서른 의원님, 민주당은 이런 결정 무척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네.
작년 3월 달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 당에서 부산시하고 예산 협의를 했습니다. 네. 예산안 협의를 했는데 우리 당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뭐 시의원들 또 시위원장들 이렇게 다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산안 당정 협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회의가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네. 제가 이게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했습니다. 예. 쭉 이유가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쭉 했더니 참석했던 그 부산 관계자들이 환호작용하면서 박수를 그냥 와 하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아 이게 부산 시민들이 뭘 바라는구나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철수 씨가 이걸 이거 무슨 선거용이라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은 아주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이 김해 신공항이 사실은 2016년도에 김해 공항을 확장해가지고 이 지금 인천공항이 1급 공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문으로서. 예. 근데 이게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다극으로 가야 된다. 적어도 양극 체제가 돼야 된다. 이 인천공항만 할 것 아니고 동남권 공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국토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 네. 이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2016년에 김해공항을 확장해가지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결정을 했지만은 네. 이게 김해공항을 확장하자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점에 따라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가 국토부가 합의해가지고 김해 신공항 계획안의 적정성을 이게 적정한가 이걸 총리실에 검증하자.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예. 했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합의 내용에 보면은 총리실 산하에 작년 12월이었죠. 총리실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족해서 한 1년 정도 검증을 했습니다. 네. 저는 다 민간인들입니다. 예. 검증해가지고 그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된 겁니다. 예. 이건 선거가 전혀 상관없이 네. 부산, 경남, 울산 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이거 수정해야 된다. 네. 결론은 가덕도로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요, 김기현 의원님, 국민의힘은 조금 내부에서 의견들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부산 출신 의원분들은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보다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TK 정서도 있고 김기현 의원님도 울산이 지역구시라서 부울경은 조금 이해관계 같이 가지 않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입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예. 그 영남권 주로 이제 동남권을 하면 영남권이 주로 됩니다만 예.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은 사안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네. 또 저기 뭐 어떤 지역 뭐 특정 지역에 만들어 놓은 국제공항 뭐 고추만 말리는 것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신 것을 전제로 해서 또 쓸데없는 공항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일단 다릅니다. 네. 지금 현재 김해 공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아주 북새통이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달라져 있긴 합니다만 평상시에 북새통이고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활주로도 짧잖아요. 활주로도 짧지요. 예. 그러니까 큰 비행기가 뛰어내릴 수가 있고. 없고 예. 또 거기에 그 산이 하나 있는데 예. 예전에 그 중국 민항기가 거기서 부딪혀서 큰 사고 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인데요. 네. 부산은 부산대로 이제 가덕도가 가깝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는 거기 멀다 밀양을 하자는 것이고 네. 울산을 놓고 보면 또 울산 또 밀양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덕도까지는 멀죠. 그러니까 예. 각자 자기 지역마다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기도 하고 사실 편리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 주민들의 정서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각 지역 주민의 정서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적게 들 것이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울산 과기시장을 할 때 5개 영남권의 지자체장이 모여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걸 정치하고 상관없는 국제기구에다가 그래 용역을 주자. 그다음에 이의 없이 하기로 하자. 라고 합의를 받고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파리 국제공항공단인가 ADPI라는 그 세계적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결과 김해 신공항을 해서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이 났죠. 예. 그런데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들의 정서를 막 반영하면서 막 이걸 다시 부추겨서 다시 번복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좀 전에 서러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지자체장이 모여가지고 그걸 다시 검증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프랑스의 세계적 그 공항공단에서 발표한 바람에 그 1등이 김해 확장이고 2등이 밀양이고 3등이 가덕도라는 겁니다. 비용이나 뭐 운영면에 있어서나. 그런데 갑자기 1등을 탈락시키고 3등을 한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있다. 특히 김현미 장관도 국회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자식 들어오라 그래, 뭐 차관 들어오라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이게 막 정치적으로 결국 선거를 앞두고 이게 민심을 어떻게 뭐 결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번복된 과정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 프로세스를 거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다만 부산 지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절차는 절차대로 검증을 하고 또 부산 민심은 민심대로 반영하고 하는 그런 투 트랙의 전략들을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내 어떤 당론이 하나로 모아질 수는 있을까요?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이 당론으로 제가 21대 예. 국회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우리 당에 당론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 예.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걸 네. 당론을 하자 이렇게 정해본 일이 없었고요. 이것도 이 사안도 그렇게, 예.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욕구가 다른데 그걸 억지 당론으로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각 지역마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다만 국가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그것이 객관적인 절차를 아니고 선거 때문에 이렇게 뒤집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예, 서른 의원님 말씀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매주 월요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국회 하이킥입니다.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두 분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설훈 의원님 말씀 들을 차례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1년간 걸쳐서 쭉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 김해공항을 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할 건데 연 최대 한 3,800만 정도 이 수요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장거리 국제선도 가동해야 되고 장거리 취항 가능한 이 비행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활주로가 훨씬 길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봉우리 3개를 좀 깎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산 3개를 깎아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이건 이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이 이제 그 김해공항 주변이 전부 다 개발돼 가지고 다 무슨 주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결론이 이거는 김해로서는 이게 당장은 할 수 있지만은 장래상으로 보면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가덕도로 가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거리도 이 활주로 거리도 훨씬 늘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가덕도로 갈 수밖에 없다. 아, 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내린 내용이라서 네. 물론 이제 프랑스 쪽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그 시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가장 최근의 상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거는 이 지금 현재 물론 저 검증에서 가덕도라 딱 잘라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가지고는 미래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다. 네. 이건 사실이다. 여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가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 객관적 팩트가 조금 틀린 게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게 지금 김해 신공항을 그 ADPI가 그 프랑스 공단에서 그 계획한 바에 의하면은 네. 그 V자 형태가 됩니다. 예. V자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산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을 안 깎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래 산을 깎을까 하는 계획을 초창기에 세웠다가 예. V자 형태로 되면 산을 깎을 필요가 없게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활주로 길이도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장거리 운항을 할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그걸 가산점을 제일 높게 준 것인데
지금 이제 가덕도를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산을 깎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항도의 간섭이 생겨서 지금 구공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런데 하여간 그 여부를 다 떠나가지고 지금 그 검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다른 건 뭐 국토부에서 그 요구했던 15개 검정 사항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산을 그대로 두게 되면 부산시의 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최종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좀 웃긴다. 아니 협의는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매우 이 불합리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가덕도에 대한 욕구가 크고 네. 또 부산시장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아마 여당에서 그걸 내지르고 싶었겠죠. 그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네, 두 분 가덕도에 대한 서로 다른 또는 부산 신공항에 대한 서로 다른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공항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공수처 출범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의 제안으로 국민의힘이 요구하셨던 추천위원회 재가동 받아들이고 대신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도 법사위는 열어서 공수처법 개정은 추진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추천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법 개정을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 이러한 논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의원님? 일단 뭐 추천위를 재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그것은 뭐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네. 환영할 일이긴 한데요. 그거하고 또 별개로 법사위를 계속 그렇게 운영해서 뭐 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장은 무조건 닥친 대로 여당이 추천하는 데에서 막 동의 안 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한 분이 김경수 또 강찬우 석동희 이렇게 3분이 있는데 그 3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표를 했는데 보니까 딱 2표씩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네. 쪽에 추천한 쪽에서만 투표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당 쪽이나 뭐 정부 측 인사들은 단 한 명도 야당 측 추천 인사에서 한 표도 안 던졌다는 겁니다. 그중에 흠결이 있든 없든 간에 뭐 한 표, 2표로 달라져야 될 텐데 저는 흠결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설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한두 표마저도 안 왔다. 이것은 매우 편향되게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추천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 놔놓고 여당 마음대로 닥치고 뽑겠다라고 하면서 동의 안 해주면 법을 고치겠어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법을 왜 그렇게 만들었어? 법도 우리 당이 동의해주지도 않아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억지로 지금 야당이 억지로 해서 통과시킨 법 아닙니까? 그런 법에 대해서 여당이요. 여당이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그렇게 네.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놔놓고 법을 네. 만들어 놓고 법을 그대로 다시 또 뭉개겠다 그러면 국민을 속인 거죠. 그때는 야당 동의 없이는 공수처를 발족 안 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주놓고 야당 뭉개고 가겠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네, 서른 의원님. 네. 네. 이 뭐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야당 추천 3명 중에서요 3명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석동현 이 변호사 이분은 공수처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공수처를 절대로 안 되게 하겠다는 게 이 야당 추천위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지연작전을 써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라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안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거기다 걸어놓고 시간 연장 못하게 하는 방법 이 전략을 써왔기 때문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비토권을 분명히 줬습니다. 그건 비토권이지 그걸 가지고 공수처를 발족 못하게 하겠다면은 그건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렇게 가면은 질질 끌려가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자택일을 준 거죠. 결정을 하든지
공수처장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하겠다. 이 입장인데 네. 지금 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회 하이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시사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도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뉴스 하이킥 하세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이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좀 여독은 풀리실 시간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검사는 당연히 받으셨겠고요. 예, 토요일 귀국 즉시 바로 검사 받았고요. 음성 통보 받았습니다. 예. 5박 6일 일정이셨잖아요. 네. 시간이 아주 빠듯한 일정밖에는 보낼 수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의원회견은 초선이라 처음이어서 사실 비교 대상은 없는데 같이 갔던 동료 의원님들 말씀으로는 기존의 의원회견 일정보다도 더 촘촘하고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은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새 행정부 출범은커녕 인수위 가동도 그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미국 정권 교체기 지금 가봐야 의원들께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이제 기사라든지 뭐 지적 비판도 좀 있었고요. 그랬는데 직접 다녀오시니까 어떻든가요?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저 봤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저는 잘 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측 인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시기적으로 방미가 적절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정권 교체기에 가만히 있을 거냐, 뭐라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국 대선 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의원 외교단이었거든요. 그만큼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이란 거죠, 한국 의원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워싱턴 외교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아주 높았습니다. 특히 우리로서는 미국 정권 교체기에 제일 중요한 게 상황 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를 위해서 이제 강경화 장관도 가시고 또 의원단도 가서 해서 조기에 이 전방위적으로 한 것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바이든 당선인과 소통이 되는 분들을 상당히 만나서 의미 있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과 소통이 되는 분들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나눠서 여쭤볼게요. 우선 이제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국 의원들을 만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우선 바이든 당선인 본인이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의회를 대단히 중시하고 또 의회에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회를 통한 정책 접근과 설득이 중요하다라고 봐서 이제 가서 미국 의원들을 많이 만났던 거거든요. 특히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브래드 셔먼이라든지 그레고리 믹스 이 두 분을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상당히 밀도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오바마 퀴즈로 유명한 앤드 김 의원 그리고 한국계 스트리그랜드 당선인과도 미팅을 했습니다. 특히 앤드 김 의원은 자기가 한국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메릴린 스트리그랜드라고 한국계 당선인인데 이분도 원래 남과 북이 하나였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저희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결의안을 주도했던 톰 수오지 의원과도 만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좀 앤디 김 의원이나 스트리글랜드 의원이 한국계니까 당연히 뭐 우리에게 많은 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브래드 셔먼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반도나 아시아를 대단히 잘 아시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좀 견지를 해오신 것을 아는데 어떠셨던가요? 일단
일단 브래드 셔먼 의원은 외교위원회 최다선 의원으로 외교통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전에 약속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네. 진지하게 토론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다라는 점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네. 특히 셔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안정화되는 내년 봄 이후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 구체적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여기서 내년 봄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미측 내부적으로 사람을 인선하고 또 정책 리뷰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셔먼 의원과는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뭐 의원들과의 그 만남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정부 측 인사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 아무래도 네. 앞으로도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 브레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던데요. 네. 이분과도 만나셨잖아요. 맞습니다. 커트 예. 캠벨은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외교 브레인이고요. 네. 또 지금 이 커트 캠벨의 부인이 강력한 재무부 장관 후보입니다. 어허. 그래서 예. 캠벨 회장이 저희 만났을 때 선거 이후에 외부 접촉은 하지 않았다. 저희만 특별하게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캠벨 회장은 인도적인 지원 방안, 대북 지원 방안이 현재의 문제 해결에 유효한 방안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설명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인수위원회,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바이든 당선인의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 아닐까 싶은데요. 뭐 직접 바이든 당선인을 만나진 못하셨지만 조금 그 주변 소통되는 분들 만나서 얻으신 어떤 그런 생각이 바이든 네. 당선인의 입장이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읽혀지시던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도전과 기회 요인이 모두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강점과 약점이 공존하는데요. 우선 도전의 요인, 좀 약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미국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다소 후순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가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에 19만 5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일단 코로나19 극복에 온갖 관심이 다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다 보니까 즉 국내 문제가 우선이니까 한반도 이슈는 좀 다소 뒤로 밀리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예. 두 번째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가치 외교를 중요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좀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바이든 정부는 북한 인권이라든지 이런 가치와 명분을 중요시할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네. 저희한테 조금 도전적인 거고 네. 세 번째로는 전통적인 외교를 중시하는 겁니다. 즉 절차적으로는 실무 협상 단계부터 시작하는 바텀업 방식을 우선하다 보니까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한테 이제 도전의 요인이고요. 네. 반면에 저희한테 기회 요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한미 양국의 진보 정부라는 공통점이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 당선인과 미국 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저희의 기회 요인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바이든 당선인과 미국 민주당은 북핵 문제 경험들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즉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쉽게 말해서 협상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되는 길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어서 네. 상당히 우리에게는 유리한 기회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연결된 김에요.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국내 정치 네.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제 의원님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셨던데요. 그 이유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저는 강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세요? 송방원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좀 참았습니다. 아,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가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우리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법을 찾아야 되는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즉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정책 대안을 내놓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무조건 대통령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글을 썼고요. 네.
또 좀 비아냥거리는 것은 정치적 정도가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 이슈만큼은 야당의 정치 지도자라면 책임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그런 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좀 불편할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금태섭 네네. 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예. 뭐 어느 특정 당 소속보다는 시민 후보나 독자 네. 후보 형태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뭐 씁쓸할 수도 있고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함께 했던 분이 탈당한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우리 당이 좀 더 넓게 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고 네. 품어 안는 품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당 역시 본인이 선택한 거고 서울시장 출마 문제 역시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이제 내년 보궐선거 나오시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분들 중에는 지난 총선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당내 경선이든지 본선이든지 떨어진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출마한다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좀 민망할 것 같고 거시기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출마하는 거야 본인 자유인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네. 푹 쉬시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1620님, 믿고 듣는 시사 DJ 표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야구 보면서 듣고 있네요. 여기는 마트인데요. 손님들이 표디 방송 들으면서 잘하신다고 응원한대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동료분들과 나눠 드시라고 비타민 음료 10병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퇴근 시간까지 파이팅입니다. 야구는 2회 초 두산 공격 아직 점수는 안 났다고 제작진이 알려주네요. 저는 야구도 못 보고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험 문제 더미 속에서 시간은 조용히 흘러간다. 보세요. 대학 시험 마지막 날이에요. 대전전의 긴장감은 재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자의 길을 가는 이별도 매순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18년간의 시험이 곧 끝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두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서둘러 사랑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서둘러 방명록을 쓰고, 어떤 사람은 서둘러 시험지를 확인하고 모두가 좋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NGOC V에게 전화를 걸어 V에게 내일 아침 우리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동안 나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날을 놓쳤는데 의외로 그날을 피하기 위해 뜻밖에도 그는 거절했다. 하지만 호환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날 오후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평범했고 대학 시험이 끝났고 모두가 학교 문 밖으로 뛰쳐나와 지옥처럼 뛰는 것에 신났습니다. 해가 지고 선세트라이트가 녹색 농나무 캐노피 아래 얇은 빛층으로 땅을 덮습니다. 부인은 왜 거기 서 있었나요? 그의 손에는 눈부신 꽃다발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꽃, 봄날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생각하기도 전에 통 KYNGOC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로 더 이상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깊이 흡입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천천히 걸어갔고 감히 손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방을 뒤졌다. V 트로옹의 눈이 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내 손에 채워주었다. 공기가 즉시 손상되었습니다. 달콤한 장미가 가득합니다. 그제서야 그만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통 KYNGOC 해바라기를 줬고 그가 나에게 준 꽃다발은 분홍색 장미였습니다. 항상 발견되었습니다. 질문, 왜 동일하지 않습니까? V는 프로그램에 왜 다를까? 라고 답한다. 질문하십시오. 그녀는 어떻게 시험